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용산 어느 곳에 예.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먼저 소개하죠. 윤경일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장윤미 변호사님, 김철근 기획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부분에 참 지금 오디오 상태가 좋아졌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디오가 좋아졌습니다. 독립기념관장으로 새로 임명된 김형석 씨, 장윤미 변호사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일단 무슨 연구소를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고 이 정부 인사 측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으려면 뭐 48년 건국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짚어주신 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바로는 상식 중에 상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일치가 된 대한민국의 광복일은 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이걸 잘못 인식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대한민국의 광복은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식민만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회복한다는 거, 국가를 다시 가져온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 아니 이런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자리를 가는 것도 의아하고 대단히 부적절한데 독립기념관장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복회장이 밀정이 있는 것 같다고, 이 정부에는요. 이 정부는 친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발끈하고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심해도 심했다. 나아가도 너무 나아갔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말 훼손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요.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닌 독립기념관장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나요? 이건 좀 정신 나간 것 아닌가요? 그 김형석 씨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이 광복이 언제 되었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홍범도 장군 육사 동상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윤경호 소장님, 그러면 광복절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출발은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고 대외적으로도 사학자예요. 아마 건국대 사학과를 마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처음에 본인의 학문적인 출발은 남강 이승훈 선생에 대한 연구, 이걸로 쭉 하다가 예. 이제 우리 사회 이 이승만을 뭐 재평가하자 뭐 이러면서 흔히 말하는 이 건국절 논란 이럴 때 이제 이승만을 국부로 뭐 숭상 이런 쪽의 운동을 하는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한 걸로. 그러니까 뭐 뉴라이트 운운하는 걸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그 말씀부터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잠시 후 이제 또 짚겠지만 사도광산에 대해서 강제성 외교부가 요구했지만 일본이 묵살해버린 거를 그냥 우리가 동의해준 꼴이 됐는데, 그걸 누가 그 정점에 있느냐. 결국은 윤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과연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줄 권한을 우리 국민이 과연 줬느냐. 전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한 여러 이런 행태들이 저렇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저런 김형석이라는 친일파 생각이 가득 찬 저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거와, 그다음에 사도광산이라는 누가 봐도 강제성이 뚜렷한 식민 지배의 그 상징물에 대해서 그 강제성이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그냥 동의를 해줘 외교부. 이 일련의 행태들이 과연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좋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우리가 뭐 그냥 뭐 넘어가도 좋다라는 식의 면죄부를 주는 이걸 도대체 우리 국민이 그걸 위임을 했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 되묻고 싶습니다. 김철근 총장님, 윤 대통령이 왜 이러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네. 납득이. 이건 완전 친일파 정권으로 불러도 의심 안 할 정도예요. 이 정도면. 더군다나 광복회 회장이 이종찬 회장 아닙니까? 이종찬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이철우 교수. 예, 이철 교수하고. 그래서 이종찬 회장하고도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이고, 또 실제 이제 광복회장으로서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은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임명을 했다? 저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 위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대한민국 헌법 첫 줄에 나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가 나와 있어요. 예? 이걸 부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완전 친일파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지금 그 얘기되는 사람들이 연관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 예. 이 연구소가 일본 문부성하고 일본 기업이 있어요. 도요타라는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의 핵심적인 사람이 이른바 이영훈 씨라고 그 반일 정족주의, 예. 정족주의 썼던 사람인데, 여기에 지금 연구소장이 김낙연 소장도 지금 한국학연구원의 원장으로 지금 임명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되신 분이 있어요. 박이택 전 소장이죠. 이 사람도 이 경제연구소 출신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친일파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산실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요 자리에 이렇게 턱턱 임명한다면 이 윤석열 정부를 친일파 정부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부를 겁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 친일로 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친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의 민족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본한테 가깝게 지내고 미래를 향해서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자, 이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에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을 앉힌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본이 좋아합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장미 변호사님. 굴욕적인 거는 일본이 뭐 원하는 바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란 생각 들고요. 제가 아이가 어린데 요즘 뭐에 푹 빠져 있냐면 독립운동가 이름을 외우고 그걸로 초성 퀴즈를 저한테 막 내고 그래요. 뭐 이응, 지읒, 기억 이러면은 이제 안중근.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토끼띠라는 거, 뭐 이렇게 배에 7개의 점이 있다는 거, 막 이런 걸 제가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아, 이게 약간 타고난 것인가? 왜냐면 집에서 따로 뭐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본인이 뭐 이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이래서, 아, 이런 게 와닿는구나. 이런 민족적 감수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DNA에 국민이라면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광복이 8월 15일도 아니고, 그리고 식민사관을 굉장히 옹호하고 근대화를 일본이 이뤄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식민을 당해도 싸다는 그런 인식을 전제로 한 사람들이 특히나 독립, 광복 관련 기관에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독립기념관에도 경쟁 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2분이나 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낙마시키고, 정말 그 자리에 가장 가면 안 될 사람을 앉히는 그 인식, 최종 인사권자 누굽니까? 이거는 건전한 한일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다시 되찾아온 선조들 역사를 훼손하는 거란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를 이제 사실은 짐작하는 수밖에 없죠. 윤 대통령이 직접 뭔가 얘기를 뭐 한 적은 없고, 뭐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뭐 극우 유튜버 푹 빠져가지고 그들의 논리에 그냥 완전히 머리가 그쪽으로 가버렸다라는 뭐 추정?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 나온 것들로만 따져보면요. 지금은 테러로 사라져버린 아베 전 수상이 다시는 한국의 과거와 관련해서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되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에서 한일 관계에 강경한 입장들을 고수해 왔거든요.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게 지금의 기시다 정부예요. 사도광산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는 일본과 향후 뭐 미래를 향한 관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얼치기 실용주의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기시다나 아니면 아베가 고수하고 있는 더 이상 우리는 한국의 과거 일로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동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 동조라는 게 이 김형석이라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이런 행태의 인사, 그리고 이제 사회 곳곳에 이제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과거에 뭐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한마디로만 정리하면 일제 때 친일을 했던 인간들이 써먹었던 논리의 고스란히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을 놓고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생각들이 주입되게 만든 그 근본이 뭘까? 저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필성님께서요. 누군가 친일파의 무덤을 파묘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많이 설치며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파묘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8.15 광복절 아닙니까? 광복절에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을 비쳤습니다. 광복절에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종찬 회장이 이거는 용산에 어떤 밀정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종찬 회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요새요 네. 조금 불안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네. 용산 어느 곳에 예.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용산에. 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 예. 뉴라이트라는 것을 현대판 밀정입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는 독립운동 선상에서요. 일본군에게 받은 피해보다도 이 밀정에 의해서 받은 피해가 더 많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우리 가족이. 예. 예. 영화도 우당 영화도 할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예. 대련에 도착하자마자 붙잡힌 이유가 뭐냐? 이건 밀정에 의한 공작입니다. 예? 우리 숙부도 밀정에 의해서 매수된 분도 있고. 네. 그러면 회장님,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대통령 주변에 네. 밀정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한번 좀 진지하게 말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 원수에게 예.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이러는데 제 지금 느낌은 예. 이거는 어떤 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밀정과 같은 이 움직임이 있어서 일본을 더 미화하는 이런 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사실은 그런 불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종찬 회장이 밀정이 있는 것 같다. 뭐 일본 스파이가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사실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인식을 막 흔드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친일 이런 쪽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렇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인사로 나타나고 정책으로 나타나고 이렇게까지 될 때는 뭔가 시스템이 지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족 그 관계, 예.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일단 비서실장부터 해서 그 분들의 할아버지 이런 분들 가족 관계에 나온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대통령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아버지도 계시고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대체로 일본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검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독일, 일본, 우리나라에서 대륙법 체계라고 해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중요한 그 법률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거의 법률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검사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그 동경지검의 특수부를 찬양하고 막 다나카 수상 그때 구속시킨 이런 일화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게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8.15 광복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제의 일제 치하를 미화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하고 이론화시킨 그 연구소가 실제 일본 기업하고 일본 문무성의 돈을 지원받은 그런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진짜 맞죠. 광복회장 말씀이. 일제 앞잡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밀정 아니냐고요.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해요?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장에?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헌법 파괴 행위예요. 헌법 위반 행위고. 전광명님, 밀정이 일본 사람들보다 1000배나 더 나빠요. 이경란님,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가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고구마를 하나씩 던지네요. 심지어 휴가 가서도. 이러다가 서울 한복판에 일본 놈들 신사를 짓겠네요. 일제시대 때 남산에 지어놨던 거 복원한다고 하겠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이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린 가해하지 않았다. 식민 지배라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 자발적인 호응이었다. 이따위 논리를 펴는 거.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요. 지금 사도광산이라는 그곳에 끌려간, 당시에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돈 받고 그냥 일한 거다. 그리고 거기서 그런 데서 확보된 자원으로 조선반도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게 뭐가 갖춰진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논리들을 쭉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이 얘기하는 가해라는 거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요. 지금 우리 이 세대는 이종찬 광복회장처럼 본인이 어렸을 때 일본의 그런 폭압적인 지배를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아직은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나서는 실제 일제의 그런 가혹한 지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만 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역사의 기록, 역사의 해석만 이제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이런 강제성 이런 거 쏙 빠져버리고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것들이 포장이 되면 나중에 역사는 다 왜곡돼 버리고 이제 거짓으로만 다 꾸려지는 결과가 남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대통령 윤석열 이라는 우리 국민이 과연 그걸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것 떠나서 가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를 옹호하는 사람을 중용하고 그 논리 그냥 눈 감아주고 이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변함없이님 같은 분들은 김건희 덮으려고 일부러 더 염장 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보수형님 TV께서요. KBS는 올림픽 일본 경기를 중계방송을 하지를 않나. 이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고 하겠네요. 그러셨는데 그랬나요? 올림픽 일본 경기를 중계방송했나요? KBS가? 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최근에 KBS 뉴스를 보면 약간 실수가 좀 나와서요. 9시 뉴스가. 그래서 어제 보도 내용 중에 현직 언론인들 상대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물었을 때 원래는 KBS가 당연히 뭐 이제 앞에 있었죠.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언론이 신뢰를 잃는 데는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구나. 외압에 대해서 견뎌내지 못하면 이런 국민들의 좀 상실감을 주게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저도 요즘에 KBS 안 봅니다. 정말 KBS 뉴스를 그 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좀 우리가 이제 신문도 조선일보도 보고 한겨레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팩트에 가까이 좀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부터는 공부하려고 KBS 보다가 내가 정신건강을 너무 해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을 임명을요 했어요. 오늘 지금 휴가 중인데.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은 보훈부 장관 산하에 있죠. 보훈부. 근데 보훈부 장관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면서요. 그런 와중에 급하게 했어요. 그것도 광복 일주일 앞두고. 민주당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을 임명하더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를 골랐습니다. 하다 이번에 독립기념관장에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해당 부처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인사들만 뽑고 있습니다. 보석을 6개 모으면 온 우주의 절반이 절단난다는 타노스의 건틀렛처럼 대한민국을 결단날 6 인사를 모으기라도 하는 겁니까? 타노스의 건틀렛 뭐예요? 6개가 모여지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는데 지금 6명 채우고 있냐라고 반문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김영석이라는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사라는 사람은요, 박이택 씨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강제징용도 부인하고 있는데 이제 강제 수탈을 당하잖아요. 여러 물자 같은 거. 그 수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그냥 정당한 수출이다. 마치 정상 경제 거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단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중에 한 명은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자리에 취임을 했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아까도 이종찬 회장이 언뜻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고유 문화를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이런 연구 집단인데 거기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근거가 희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안 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6명은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보여주는 친일 성향의 행위들을 꼽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방통위원장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처리수라고 이야기한다고까지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금 대통령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강요들, 장관급 인사들 다 일본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까? 사도광산도 지금 일본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정식으로 받아서 유네스코가 인정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광부들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을 넣기로 했다. 그래서 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경호 소장님, 강제라는 표현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동의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처음에 일본이 그걸 수용했다 이렇게 거짓 발표를 했죠. 이재정 의원실에서 거듭 자료를 달라 하니까 나중에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광산이라는 그 현장으로부터 2km 떨어진 곳에 설명하는 그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선인 징용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거를 시사하는 내용을 넣겠다라는 식의 일본의 의견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 시설에서 2km 떨어진 곳에 만들어진 설명 관련 시설에 전시관에 그 얘기를 넣은 거, 그걸로 그냥 만족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조차도 그냥 빠졌다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요,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 정말 과거의 일로만 그냥 남아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역사의 문헌, 그다음에 해석, 뭐 이런 걸로만 알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통해서 그걸 강제로 끌고 가서 정말 가혹한 노동, 그리고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는 쏙 빠져버리는 그런 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 제가 드리려다 말았지만 그 낙성대 경제연구소라는 곳이 지금 이제 어느덧 역사학계에 뭐 예를 들면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렸는데, 서울대 경제학과의 안병직 교수라는 식민지 시대의 경제사를 연구를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70년대, 80년대로 이어지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분이 나름대로 반독재 투쟁에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올곧은 여러 입장들을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 역시도 80년대 후반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하면서 생각의 변화가 컸는데, 이때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거든요. 그 유학을 연수죠. 잠시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지금 흔히 얘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거에 앞장서는 천병이 됐는데, 이분의 제자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에게 모욕을 주는데 합장을 서고 있다는 게 정말 치욕적인 일입니다. 난 이게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수부 해병 그 특검 문제, 그 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문제, 이게 잠시 가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이념과 그 친일, 반일 이 논쟁으로 가면서 극우냐 아니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점점 덮여가는 건데, 특히 그 이종호 전 대표 있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완전 국정농단의 꼬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게 세관과 연결되고 경찰 조사가 무마되고, 그 경무관 있잖아요. 그 경무관 얘기까지 다 나오고 녹취록 다 나오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안 보여요.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아하. 그런 정치적인, 그러니까 국내 문제. 아까 변함없이 님이 그런 지적했는데 그런 느낌도 있다 이거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진숙, 그 다음에 김문수. 막 이런 극우 인사들 막 다 임명하잖아요. 그럼 이 인사에 대한 평가와 이 인사에 대한 찬반 논쟁과 그게 거의 대부분 이념 관련이잖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정치적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오히려 더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김 총장님이 그거 계속 그 인용 많이 하시잖아요. 더 큰 거짓으로 거짓을 덮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휴가 중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그런 국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부산이대인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독립기념관 건립 성금 낸 건 아닌데. 그래, 우리 독립기념관 건립할 때 막 성금 내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 국민들을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광복절 때 뭐라고 기념사를 할까요? 그동안 광복절 기념사도 정말 듣기가 힘들 정도로 조악하고 수준 낮고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던 건데, 지금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뭐라고 읊조릴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여기까지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하고 센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깐족거리며 비평만 할 겁니까? 한 달 넘도록 주무르던 한동훈표 특검법은 아직도 세조 중입니까? 아무리 그런 식으로 해도 우리는 절대로 안 넘어가지요. 다룰 건 꼭 다루지요. 자, 최혜병 특검법 이번에도 깐족거릴 거냐? 그렇게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아무튼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발의한다죠? 예, 그리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때까지라는 그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더 센 특검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발의했을 때랑은 사정이 바뀌었거든요. 아, 왜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기관 비서관실까지 모든 인사들이 이렇게 총동원되면서 했을까? 이종호라는 김건희 여사와 오빠 동생 한다는 이 인사의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그 녹취들, 문자들 그걸 그대로 둬야 됩니까? 당연히 이번 특검에도 넣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인 거죠. 이번 특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수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왜 이렇게 먼저 두려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가 아닌가라고 정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뭐 깐족인다는 표현도 쓰지만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모습인데요. 아마 당에서는 간철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당원들한테 약속한 거 아닙니다. 국민한테 약속한 거예요. 제3자가 특검을 지명하는 제3자를 대법원장으로 할지 지난번 민주당 안처럼 대한변협으로 할지 그 간극이 크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안을 내고 민주당 안과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거부했는데 또 발의해서 통과시킨들 또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난번 거부권 행사할 때 최소 이탈표 3표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뭐 많으면 4표까지 3, 4표가 무기명 투표일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정말 당론으로 정해진 걸 표결을 할 때 의원들 모아놓고 거의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가라고 쓸 땐 이렇게 해야 되고 부라고 쓸 땐 이렇게 써야 이게 무효 표시가 되지 않고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준을 얕잡아봐도 너무 얕잡아본 거죠. 그것도 자당의 국회의원들을요. 가부를 못 써서 이거를 실수로 그렇게 한다? 아니죠.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 의원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없을까요? 전 더 나오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을 이제 다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예. 야당도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도 시간 벌기만 있을 뿐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검법만 가지고 논박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여러 저런 정황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 정황을 한 군데 모아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법사위 청문회, 행안위 청문회, 그다음에 관세청 관련된다 해서 기재위 청문회 이렇게 해서 쪼가리 다 놓으면 안 되고 하나를 모아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기간 정하고 그 국정조사 내에서 관련된 증인들을 다 부르고 기관 부르고 해서 하나의 퍼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가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 분노에 힘입어서 결국은 특검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구조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하고 토론을 했는데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그걸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국정조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저기 청문회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양치기 소년돼요. 야, 뭐 있다 이러고 막 집중시켰는데 가서 보니까 맹탕이고 증인은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7당이 적어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다 찬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야 7당의 그 동의를 얻어서 국정조사를 저는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그 사실관계,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발의되는 최상봉 특검법에 몇 가지 이제 논리적으로나 뭐 좀 싸우는 대목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죠. 우선 첫째, 일사부재의 이 논란. 예. 그러니까 이미 한번 다룬 안건을 또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거는 이종호라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종호의 국정농단 특검법이라고 바꿔도 저는 충분히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다. 동시에 아까 우리 장미 변호사님이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3표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더 가열차게 압박을 해주느냐. 결국 이거예요. 근데 그 여론에는 이종호의 국정농단이 하나씩 드러난 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자꾸 언급이 되는 거, 임성근이란 작자가 뭐 명예 전역을 신청했다가 어떻게 저런 뭐 혀를 끌끌 차게 하면서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런 친일파들을 독립기념관장에 버젓이 내놓고 임명하는 거, 이런 게 다 하나씩 매를 버는 걸로 충분히 작용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쌓이면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다 원하는 게 정말 이걸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뭐 아무리 안일부자 뭐 이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도 아마 200표를 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박근혜 국정농단 그 사태 상황 때도 우리가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먼저 국정조사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로 많은 그 상황들이 사실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요. 예. 그러면서 특검을 도저히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특검이 수사를 해서 결국은 그 형을 죄를 확정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상임위의 청문회를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략적으로 하나의 국정조사에 다 몰아서 그 퍼즐을 정확히 맞춰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관없죠. 왜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 되는 거죠. 그냥 다수. 그럼요. 그건 거부권 행사도 못 해요.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들 국정조사를 해도 이제 뭘 걱정을 하는 거냐면, 여야 합의를 하지 않고 국정조사라면 증인들을 채택을 해서 일단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여당이 합의를 안 하면 여당 믿고 증인들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고요. 형사 고발할 수 있고요. 지금 청문회보다는 훨씬 더 강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관련자들이 공무원이고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기 안 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인데 부르면 안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훨씬 실효성이 있을 거다. 그럼요. 네. 장은미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왜냐하면 청문회 절차가 있었을 때 여러 번을 했는데 이제 법사위에서 진행을 할 때 이게 관련 증인들과 관련해서 강제로 구인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강제성이 상당히 좀 미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입법과 관련해서 뭐 이제 동의청문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비하고 전례가 약간 없기도 했었어가지고 한계가 비교적 뚜렷한 걸 좀 본 것 같아요. 물론 성과가 아주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이종호 씨의 구명, 그리고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뭐 초대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 줬다라고 말을 바꾸고 이런 게 이제 청문회가 없었으면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실관계들을 하지만, 이걸 종합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파편화돼서 이런 게 또 있구나 정도를 한 번에 모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국정조사라는 카드로 이제는 화력을 집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문병원님께서 국정조사하면 뭐합니까? 방송에서 방송도 안 해주는데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특검 청문회 하는데 그때 공중파들이 방송을 안 했죠. 뭐 24시간 뉴스 한다는 방송도 중계를 안 하고 MBC하고 JTBC만 했던가요? 그래도 국정조사 하는데 만약에 그런 데서 방송 안 하면
그때는 저희라도 카메라 들고 나가서 취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아휴, 이렇게 이제 계속 돌아가고 빠꾸하고 이런 식으로 폐기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도 다시 주워서 한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이거는 지금 유야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말은 변함이 없다라고 거듭 되뇌었죠. 뭐가 변함이 없어요? 3자 특검 추천, 그러니까 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5년 뒤에 하겠다는 말은 겁니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시간 끌기냐, 깐죽거리는 것만 계속하는 거냐라고 비아냥거렸던 게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 행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당내의 리더십의 아마 첫 시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추도사님 해외 출장 중입니다. 이곳에서도 다들 대한민국 걱정뿐입니다. 민초들은 나라 걱정인데 언놈은 먹방하고 다니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라도 깨어 있으십시다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휴가가 있는데 더 시끄럽고 그래요? 이게 제대로 진화도 못 시키고 휴가를 가서 그런 것 같은데 휴가 가서 하는 것도 뭐 좋은데 저는 정말 좀 대통령이 속이 좁다라는 생각이 든 게 계속 휴가에서 통영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이 수행을 했잖아요. 저는 이건 보란 듯이 간 것 같아요. 통영시장 같은 거. 누구한테 보란 듯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보란 듯이. 지금 한동훈 대표 리더십 맞습니다. 시험대 위에 올랐어요. 제가 오늘 경향신문에서요. 익명으로 의원들,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한 30명 정도 카톡방, 뭐 텔레그램 이런 방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했는데 이런 워딩이 나옵니다. 한동훈이 나한테 해줄 건 없다. 나도 기대하는 거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본인이 대선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선거 1년 전에 나와야 되고 공천권 행사할 수 없고 그냥 선거가 없는 국면에서의 당대표직 한계가 뚜렷해서 우린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대권은 어렵다고 본다. 검사 물 빠지는데 홍준표 시장도 8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나 검사에서 못 벗은 지 오래됐냐. 이거 검사 그 기지를 못 벗어서 대권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런 거는 정말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잘 지낼 이유 없다라고 합니다. 뒷짐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리고 이 한동훈 특검은 본인이 뱉은 말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더 큰 분란 올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서 좀 겁을 내는구나. 이 사람의 정치력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뭐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쟁을 좀 휴전하자 이런 제안을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지금 이걸 정쟁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면서 정쟁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거는 참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 딱 지금 고리에 금투세라는 걸 탁 꺼내놨잖아요. 근데 이 금투세라는 게 뭐 국민의힘 측 말로는 지난 4월 총선 전에부터 꺼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난 이 연초에 기획재정부의 이 신년 흔히 말하는 국민들에게 하는 보고, 물론 본인에게 하는 보고였죠. 그때 느닷없이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의 실무진들조차 보고 자료에도 그게 들어있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지금 안 좋게 나오고 9월에 뭐 트럼프 등등 정치권에서 갖은 압박을 하는데도 미국의 중앙은행 위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금리 인하 운운하는 얘기를 싹 꺼내면서 세계 이 증권시장이 동요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요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이 증시는 정말 모욕적인 표현인데요. ATM 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돈을 빼가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시장이 지금 취약한 상황인데 요때 니들 금투세 폐지 찬성해 반대해. 이걸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 얄팍한
수다. 금투세 폐지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지난 1월에 또는 뭐 4월 총선 전에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자, 윤석열 정부는 감세라는 기조가 우리의 국정 철학이다. 왜? 감세라는 게 이렇게 법인세가 줄어들고 또는 뭐 경제 주체들이 조금 더 일할 의욕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 효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기반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중에 금투세라는 게 해당 대상은 이 정도 되는데 아직 우리 시장은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유예를 하자든지 아니면 뭐 폐지가 맞다든지 이런 논리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취약한데요. 주식 투자하는 뭐 계좌 기준으로 한 1,400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누구나 시장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을 반대한다 이러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 자칫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궁지에 몰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걸 지금 국민의힘 측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한동훈은 뭐 공개 토론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이건 정말 비겁함의 극치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금투세 문제라든지 또 뭐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자들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크게 보면 가장 두려운 부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의혹으로 초점이 몰리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에서 또 비켜나가면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백운계 정치1번지가 다른 점은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해도 피하지 않고 그렇게 숨으려고 해도 찾아내고 정면으로 다루면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투세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번에는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이 강행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경윤재님께서요. 금투세 찬성은 솔직히 여당에서 해야죠. 그런데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고에 세금이 들어오는 금투세를 여당이 찬성해야지 대체 왜 반대합니까? 민생을 생각한다고요? 개미 중에 주식으로 5천만 원 버는 자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다 윤석열과 친한 부자들과 김건희랑 친한 주가 조작범들 뿐인데 그들이 세금 내는 거 없애려고 금투세 폐지를 원한다고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랬는데요. 장윤매 변호사님, 이제 금융투자세 주식 투자에서 5천만 원 이상 넘으면 뭐 이렇게 세금을 25%인가? 20%인가 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당이 그러면은 반대합니까? 여당은 금투세 반대하죠. 도입하는 거. 이 투자 소득세를 물리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2025년도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인가? 14만 명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4만 명 하면 1%예요. 이걸 상장 주식을 보유한 수치로 하면 2.5%인가 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여러 금융 상품과 관련해서 양도 차익을 냈으면 부동산도 팔아서 이 차익이 남으면은 이 소득세를 내잖아요. 이런 부분과 양도소득세를요. 그런데 주식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한을 그러면 5천만 원을 1년에 이상 벌면 거기에는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또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 이미 이제 적은 돈을 벌더라도 이제 과세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세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금융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민주당도 이 이슈에 대해서 물론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워낙에 반대를 하니까 뭐 유예 기간을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그 구간을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하든지 그건 열어놓고 할 수 있는데 아예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정부 세수가 지난해보다 10조가 덜 거쳤어요. 이미.
지금 56조 세수 결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세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거 시장에 얼어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2025년도부터 3년 동안 한 4조 원이 거치는 걸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이 덜 거친 데에는 법인세를 인하해 준 것도 있거든요. 부자 감세로 해가지고서는 이런 부분 세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또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는 이 정부는 진짜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은 금투세 폐지하자. 그리고 국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달라. 한동훈은 민생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좀 완화하자 이런 입장이지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예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당론이나 정해진 안은 아니고 일단은 전당대회 주자로서 본인의 개인적인 안인데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세 대상자는 정말 1%도 되지 않는 14만 명에 불과하지만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이 특히 뭐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단히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게 나도 과세 대상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1차적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한테 엄청난 항의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투자자들이나 이런 주식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거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강대인가 이 경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과 관련해서는 그 기업의 경쟁력과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거라서 잠시 동안 주춤하고 다소 하향할 수는 있지만 그게 만성화되거나 장기화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이걸 유예하는 거든 폐지하는 거든 그런 거야말로 정말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식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1,4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5천만 원을 벌지는 못해도 그 벌 거라는 희망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나도 과세 대상에 거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아직 시행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목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2020년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법안이 마련이 됐고 원래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거를 2년 유예해서 2025년 1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이걸 덜컥 지금 폐지하는 걸로 하자라고 완전히 돌려버렸죠. 보수 정부에서 뭐 종부세 그냥 줄인 거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세라는 게 보수 정부의 기조다. 그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장윤 변호사님 말씀처럼 당장에 세수 부족 사태가 생기는 거 이거 그러면 어떡할 거냐. 좀 까놓고 얘기하면요. 내 임기 중에는 난 과제 안 해. 다음으로 그냥 넘겨버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정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선진시장이냐 아니면 신흥시장이냐라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이 있죠. 그 모건 스탠리에서 만들어 놓은 MSCI라는 인덱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진시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신흥시장의 범주에 들어가는 곳 이렇게 분류를 해놔요. 예. 근데 최근에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걸로 딱 나오고 중앙은행 의장이 금리를 앞당겨서 인하할 것 같이 얘기를 딱 하니까 시장이 오른 게 아니라 대폭락 사태. 지난 금요일에 기억나시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요즘에는 AI가 입력이 돼 있어요. 어떤 요인들로 외부 경제 지표들이 뭐 안 좋아지고 또는 뭐 여러 무슨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뭐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요인들이 딱 나오면 무조건 주식을 팔도록 바라락 입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예. 그 전에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요 가장 우선적으로
팔아야 되는, 아까 제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ATM 머신처럼 예. 대접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팔 때 우리는 들어와서 그냥 무조건 매도 주문을 내면 현금으로 찾아 나가는, 그다음에 우리는 환율 변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일 때는 이중으로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 환율에 비해서 나갈 때 환율이 더 좋으면. 반면에 자, 하루 만에 우리 시장도 그랬고 일본도 그렇고요. 야, 이거 너무 과도한 패닉이었어. 다시 사. 그래서 이제 셀링이 아니라 오히려 바잉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15%가 빠졌다가 13%가 만회가 됐어요. 왜? 일본은 선진 시장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15%가 빠졌다가 불과 3, 4%만 만회됐어요. 왜? 여기는 아직 신흥 시장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요인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외환 거래를 우리는 24시간 동안 허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처럼 경제 볼륨이 크고 그다음에 주식, 채권 등등을 다 개방한 나라 중에 우리가 뭐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남아 몇몇 나라, 그다음에 우리 남미 나라 뭐 이런 나라들만 외환을 이렇게 막아놓거든요. 둘째,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정윤 변호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과세 형평성. 주식도 소량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 돼요.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정책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안 해버려. 그것도 대통령의 한마디로. 그러면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선진시장에 대접을 못 받아요.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길게 말씀. 아니 제가 전문가다운 속으로 야 오늘 우리 윤경호 소장님 없었으면 딱 나오기를 잘했다. 금융투자세 다루는데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투자가 많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요즘에 그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이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주로 이용하는 거 뭐 맵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뭐 가끔씩 이 평소에 다니는 길이 막히니까 이쪽으로 가게끔 안내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망설여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을까? 그냥 가는 길로 맞을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거를 보고 있다고 그러면 전부 다 저쪽으로 따라가면 원래 길로 가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의 이 대응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트레이딩, AI 트레이딩, AI가 어떠한 요인들이 충족이 딱 되면 이거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보유 자산의 80%까지도 팔도록 입력이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망설이잖아요. 지금 바로 앵커가 말씀하신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여기서 그렇게 가는데 나는 조금 다른 쪽으로 가볼까? 라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죠. 문제는 대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대세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건 뭐 주식 투자와 아까 말씀하신 길 선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바로 선진 시장으로 대접을 받느냐 분류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신흥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은 주식 좀 하십니까? 제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저와는 굉장히 무관한 이슈입니다. 저도 한 주도 없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저는 30몇 년 경제 기자를 했지만 저도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저희는 현직에 있을 때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너무 고지식해서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주식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이 더 마음이 편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돈 버는 걸 자랑을 안 해서 그러는지 보기가 힘들어요. 예. 제 주변에 돈 번 사람 많이 그래요?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다 까먹고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나올 때.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도 주식을 잘 모르고 전혀 안 해봤지만 이번에 누구한테 그런 걸 들었어요. 뭐 주식을 사가지고 아주 뭐
손해가 크다.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량주 같은 것을 사놓고 지긋하게 기다려야지 위험한 걸 사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이것만 샀는데 그렇게 반토막 났어요. 그러길래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투자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나라의 어떤 그 주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누구나 보고 기대가 할 만한 그런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반토막 나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님? 결국은 뭐 그 나라의 또는 그 기업의 경쟁력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끼리만의 경쟁이 아니잖아요. 뭐 모두에게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어느 게 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없고 이런 거 말씀드릴 자격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소식은 별로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대통령 휴가 중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을까 했는데 아까 얘기할 때 전광명님 보내신 거죠? 앵커님, 제가 중증 장애인이라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열불나서 벌떡 일어나겠네요. 오죽 속상하시면 그러겠습니까? 하영민님, 독립기념관장 뽑아놓고 광복절날 어퍼컷 날리며 오늘 욕 좀 먹겠습니다 하면서 또 술파티 벌리겠지요. 김정숙님, 열받는데 크로마키 북극이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부 끝나고 2부 넘어갈 때 크로마키의 좀 시원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란님, 주식 자랑 좀 하려고요. 저는 7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요즘 200만 원 남았어요. 아이고 자랑하십니까? 아이고. 예, 오늘은 1부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최고위원 후보에게 듣는다. 전현희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루스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정어리형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음향이 노이즈 현상으로 시청에 불편함 있었습니다. 장마철 습한 현상과 스튜디오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사로스님은 우리 제작진 같으세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좀 찾아보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대비 잘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조사로스님, 저희 입장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명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여의도 입성을 하실 때 제가 키운 나무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축하 화환이 많이 올 거라는 생각에 포기했는데요. 여의도 입성은 앞으로 백운갱크님의 정치 1번지로 시작은 하셨겠지만 미래의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메이저가 되는 언론 매체가 될 겁니다. 정어리 떼청자 여러분, 변함없는 애정으로 상식과 진실을 무장하는 백운갱크님께 힘을 주세요. 근데 아까 조사루스님도 그렇고 천명님도 그렇고 우리 애청자님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대신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시는 분들 같아요. 참 앵커님 복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복이 넘칩니다. 축하 화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철근 총장님도 화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